2026년은 러시아에게 나쁜 해에서 더 나쁜 해로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돈바스가 함락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모든 주도권을 쥔 채로 평화협상에 강제로 나서야 했고, 약간의 운만 따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계속 확신하게 될 것이고, 키이우에 더 많은 압박이 가해질 예정이었습니다. 푸틴은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7개월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이야. 올해는 푸틴이 계획했던 대로 전혀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2026년 이 러시아에 이미 나쁘다고 생각했다면 미국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이 할까봐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방금 벌어졌습니다. 푸틴에게 설상가상으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에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장례식이 끝난 지 몇 시간 만에 미국 상원은 그레이엄 법안에 대해 역사적 표결을 했습니다. 몇 달 전 그레이엄이 발의하고 적극 추진한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산 석유 등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국가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줍니다. 이 법안은 86대 12의 표결로 통과되었습니다. 그 표결로 그레이엄 상원의원 법안은 현실이 되기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를 밟았습니다. 이것이 그레이엄의 유산입니다. 그는 수년간 상원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장 확고한 옹호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트럼프에게 더 많은 조치를 취하라고 여러 번 촉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그림자 선단을 통해 수십억 달러의 석유 수익을 창출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71살의 나이로 대동맥 파열로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그레이엄 법안이 제정에 한 걸음 더 다가서면서 러시아에게 끔찍했던 해가 이제는 영혼까지 파괴하는 해가 됐음을 의미합니다. 잠깐, 우리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푸틴에게는 영혼이 없어. 이 법안의 내용과 중요성을 알아보기 전에 주의할 점이 있어. 상원을 통과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언급했지, 앞으로 더 많은 단계가 남아있어.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첫 투표가 상징적이었다고 말해. 상원은 8월 7일 워싱턴을 떠나 한 달간 돌아오지 않을 예정이야. 법안이 공식 통과되려면 상원에서 추가 투표가 필요하고 하원도 통과해야 해. 하지만 하원은 8월 31일까지 휴회 중이야. 하원도 상원에서 첫 단계를 막 통과한 법안과 유사한 법안을 이미 통과시켰어. 그건 좋은 소식이자 나쁜 소식이야. 좋은 점은 하원이 러시아 처벌 의지를 보인다는 거야. 하지만 나쁜 점은 두 개의 다른 법안 버전을 하나로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관세가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사실상 불가피해 보인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그레이엄 법안엔 이미 62명 공동 발의자가 있어. 그리고 상원 표결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널리 예상되고 있어. 그러면 이 법안은 하원에 상정될 텐데 그곳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여기에 이 법안이 트럼프에게 러시아를 상대로 어느 정도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지를 두고도 다소 혼선이 있어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하다.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이 법안이 첫 표결을 통과하면서 트럼프가 최대 5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어. 이것은 법안이 그레이엄과 민주당 상원의원 리처드 블루멘탈의 원안대로 통과됐음을 시사해. 가디언지는 추가 세부 사항을 제공하며 버몬트주 민주당 피터 웰치의 발언을 인용하고 있어. 이 법안은 러시아 석유가스 상위 5개 구매자에 대해 행정부가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이 법안은 러시아 석유에 대한 제재 회피를 돕는 상위 5개국에 대해 행정부가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그래서 영향을 받는 건 단순히 구매자들만이 아니라 중개자들도 포함된다는 거야. 이게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7월 28일 유나이티드 1924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500%와 100% 모두가 맞는 수치라고 해서 숫자에 대한 혼란이 해소됐어. 어떻게? 그레이엄의 법안은 트럼프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러시아산 수입품에 대해 기본적으로 5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웰치가 언급한 러시아산 석유 5대 주요 구매국에 대한 100% 관세와 함께 말이야. 그래서 이 법안은 이중 위협 법안이야. 러시아는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해. 하지만 2025년 미국의 러시아 수입액이 38억 달러에 불과해 상징적 조치에 가깝다. 그래도 500% 관세는 푸틴이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시도에 큰 타격이야.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는 국가들에게는 100% 관세가 적용될 거야. 그리고 이로써 푸틴은 너무 강력한 훅을 머리에 맞은 셈이야. 이제 그도 미국이 러시아 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거야. 트럼프 대통령 이후 상원에서 우크라이나 지지가 이렇게 강하게 나타난 적은 없었다. 이는 지난 19개월의 격동 이후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것들은 갖추고 있어. 법안이 통과됐고 큰 지지를 받은 중요한 이정표야. 이 법안으로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하지만 그레이엄의 법안이 마지막 장애물을 넘는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까? 이 법안은 러시아를 직접 제재하지 않아
미국이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도 할 수 있어. 푸틴이 침공을 시작한 이후로 미국은 유럽연합, 캐나다, 영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함께 러시아에 대해 23,960건의 제재를 시행해왔어. 미국은 승인한 제재 건수로는 미국이 가장 많아.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6,441건, 그리고 전면 침공 이전에 시행된 제재까지 포함하면 7,392건. 이야, 이 새로운 법안은 푸틴이 전쟁을 계속할 수 있게 러시아 석유와 가스를 대규모로 구매한 이들을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결국 우리가 보는 것은 2차 제재. 이런 종류의 제재를 사용함으로써 미국은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국가들의 관세를 부과해서 러시아를 간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어. 이 조치는 러시아 석유 구매자들에게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려는 거야. 러시아산 석유를 계속 사면서 미국과의 무역 관계가 극도로 어려워질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중단할 것인가? 즉, 석유에 더 많은 돈을 쓰더라도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인가? 이 선택은 영향을 받는 다섯 나라 모두에게 결국 어떤 것을 포기하고 어떤 것을 얻을지의 문제로 귀결될 것입니다. 러시아산 석유로 절약한 금액보다 미국과의 무역 이익이 더 큰가? 만약 답이 그렇다이면 그레이엄 법안은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제 돈 얘기를 해봅시다. 이 법안이 다루는 건 결국 이 부분입니다. 미국은 러시아로 흘러들어가는 석유 자금줄을 차단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하고 싶어합니다. 이 자금줄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벌이는 전쟁을 벌일 수 있게 해주는 핵심 경제 생명줄이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2026년에 석유로 많은 돈을 벌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크렘린은 석유와 가스 수입이 113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러시아가 푸틴의 막대한 국방비 지출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 전망이 정확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목표로 하는 것은 1,000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러시아의 소규모 고객들로부터 나오는 몇십억 달러로 줄이는 것입니다. 미국은 상위 5개 주요 구매자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해 이를 추진할 것입니다. 에너지 및 청정공기 연구센터에 따르면 현재 상위 5개 구매자는 중국, 인도, 터키, 유럽연합 그리고 미얀마입니다. 이는 원유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그레이엄 법안에 연료 등 석유 제품이 포함된다면 그러면 브라질,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국가들 중 몇몇은 미국, 우크라이나 또는 양국 모두의 동맹국입니다. 터키는 나토 회원국이며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 우크라이나와 방위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미국 동맹국입니다. 미국이 이 법안대로 행동하면 일부 동맹국을 처벌하게 됩니다. 한편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줄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법안이 실제로 겨냥하는 것은 두 주요 구매국인 중국과 인도입니다. 이 두 나라는 합쳐서 6월 러시아 원유 판매의 86%를 차지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의 법안이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두 나라 모두 앞서 언급한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미국은 그 선택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인도산 상품의 미국 수입액은 1,038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중국의 수입액은 훨씬 더 컸습니다. 2025년에는 3,084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러시아의 연간 석유와 가스 수익 전망치가 중국이 미국에 수출해서 버는 금액보다 훨씬 낮다는 점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리고 인도가 버는 돈보다 불과 100억 달러 더 많습니다. 즉 저렴한 석유로 절약하는 것보다 미국과의 비싼 무역이 두 나라 모두에게 더 큰 이익을 줍니다. 적어도 미국은 새로운 법안으로 이런 점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 베팅이 성공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푸틴은 허둥지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막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 법한 조치로 인해 수세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2026년은 러시아에 이미 나쁜 해였지만 예상보다 더 나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푸틴이 진짜 걱정할 것은 이 법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미국과 우크라이나 관계의 새 출발이라는 점입니다. 민지 그레이엄 법안 통과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러시아를 무너뜨리려고 더 협력하고 있다는 최근 신호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기는 밀리터리 쇼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하고 알림도 설정하세요. 다시 돌아오셨나요? 좋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를 살펴봅시다. 그레이엄 법안 통과 시기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와 회의 위해 백악관 방문한 때와 거의 같았습니다. 회의 중 두 정상 모두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은 불과 1년 전과는 분위기가 매우 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그 미소들은 푸틴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고 회의 후 젤렌스키의 후속 발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대통령과 저는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생산 라이선스와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아이디어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외교에 대해 논의했고 외교 과정이 다시 활력을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젤렌스키가 X에서 말했습니다.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언급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기술 라이선스 제공을 승인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자국에서
보유한 무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무기일 수도 있는 것을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 패트리엇 생산이 진행 중이며 젤렌스키는 방문 중 로키드 마틴 대표들을 만났다고 키이우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그 회사는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에 참여하는 기업입니다. 젤렌스키는 레이시온이 패트리엇 미사일 공동 생산에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미국 방위 산업에 더 깊이 통합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리고 젤렌스키의 미국 방문 이후 미국의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트럼프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가 처음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마도 향후 평화 협상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푸틴이 보고 싶어하는 일이 아닙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서로 적대적으로 맞서야 하는데요. 푸틴의 분열 정복 전략이 효과를 내보여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한 순간부터 젤렌스키와의 관계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2025년 2월, 이제는 악명 높고 참담했던 젤렌스키의 백악관 방문이 있었습니다. 이 방문으로 젤렌스키와 트럼프의 관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잠시 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과 정보 공유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두 가지 모두를 비교적 빠르게 다시 재개했습니다. 이후 우리는 두 지도자와 롤러코스터 같은 시간을 보냈고 트럼프는 젤렌스키를 여러 번 독재자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중요한 영토를 넘기라고 권유했습니다. 트럼프는 푸틴과 직접 만나기도 하고 전화로도 회담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불리해졌습니다. 2026년 상황이 바뀌었고 6월 트럼프는 젤렌스키를 용감하다고 칭찬했습니다. 이후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전략에 감탄을 표했습니다. 이제 주요 법안 통과와 패트리어트 라이선스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라이선스도 승인됐고 외교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미소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이후 우크라이나를 더 확고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푸틴이 오랜 시간 쌓아올린 카드의 집이 이제 막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러시아 지도자는 지켜보며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주요 수입원을 막을 법안이 상원에서 첫 단계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단계도 무난히 통과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트럼프는 관세 부과를 거리낌 없이 밀어붙이는 걸 좋아합니다. 트럼프가 법적 근거를 갖추고 중국과 인도를 상대로 점수까지 따게 되는 것은 푸틴의 우려를 더 키웁니다. 이 법안으로 트럼프는 모두에게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2026년 이 그레이엄의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는 해라고 가정하면 그 해는 러시아가 새해를 맞이할 때 푸틴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완전히 엉망진창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봄, 여름 공세는 인명피해 면에서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첫 5개월 동안 매달 3만 4천 명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6월에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러시아의 공세가 무너지는 가운데 푸틴의 군대는 또다시 39,490명의 병력을 소모했는데 이는 러시아가 매달 모집하는 자원병 수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손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면서 푸틴은 동원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최대 50만 예비군이 동원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쟁에 지친 국민들이 거의 확실하게 푸틴에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푸틴이 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다가오는 국가 두마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려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원령은 푸틴이 침공을 시작한 이후 자국에 대해 한 일 중 가장 인기가 없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사상자들도 별다른 의미가 없었습니다. 러시아의 진격 속도는 터무니없이 느립니다. 전쟁의 다른 시기보다 훨씬 뒤처져 있습니다. 7월 3일 알자지라는 러시아가 도네츠크 지역을 점령하는 데만 무려 14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군이 6월처럼 느린 진격을 이어간다고 가정하면 그 속도는 하루 1.03제곱킬로미터에 불과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그 수치는 훨씬 더 나빠 보입니다. 전쟁 연구소에 따르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5월까지 러시아는 순수하게 40.64제곱킬로미터의 영토만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동안 러시아가 점령한 515.84제곱킬로미터의 7.87%에 불과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수치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월부터 자체 반격을 시작해 결국 6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영토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군인들은 기록적인 규모로 목숨을 잃고 있지만 그 대가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했듯이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크림반도는 점령지에서의 중거리 타격과 흑해 및 아조프해에서의 그림자 함대의 선박 공격이라는 기발한 작전으로 점점 고립되고 있습니다. 푸틴은 그 반도를 장악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배한다는 상징으로 이용합니다. 그 장악력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크림반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해방에 가까워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역침공을 시작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반도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인해 연료위기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러시아의 거의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주유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문을 연 주유소에는 몇 킬로미터에 달하는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유시설을 상대로 장거리 타격을 아주 능숙하게 수행해왔습니다. 러시아 연료 생산량이 40%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크렘린은 국내 공급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공격에 대해 말하자면 우크라이나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목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과 정유소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최대 온라인 소매 플랫폼인 와일드베리스가 소유한 창고들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군사장비와 드론, 러시아군이 쓸 이중 용도 부품을 보관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푸틴은 공격으로 무력함이 드러났고 우크라이나의 시설 타격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러시아 국민들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레이엄의 법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위해 만들어온 관에 마지막 못을 박는 셈입니다. 푸틴은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더 넓은 서방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약화시키려는 그의 모든 시도가 실패했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크라이나가 곧 무너질 것이라는 한심한 주장만을 내놓는 것뿐입니다. 7월 26일 연설에서 푸틴은 분노하며 저는 확신합니다. 언젠가 우크라이나가 이 서부 영토를 잃고 과거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에 속했던 땅들이 언젠가는 어쩌면 내일은 아니더라도 라고 말했습니다. 올해가 아니라 1, 2년, 10년, 15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남자의 헛소리입니다. 러시아는 더 강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푸틴의 전쟁으로 러시아는 5년 전보다 더 약해졌습니다. 푸틴은 더 이상 우위가 없으며 미국에 대한 영향력을 모두 잃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전보다 더 서방 방위 체계에 통합되고 있습니다. 그레이엄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면 러시아는 더 큰 재정적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푸틴은 압박을 받고 있으며 그의 대응은 러시아가 전능하고 모든 것을 정복한다는 거짓말을 늘어놓는 것뿐입니다. 이제 가짜 역사로는 당신을 구할 수 없습니다, 푸틴. 당신이 미국이 할까봐 두려워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침공을 영원히 끝내기 위한 큰 도약을 했습니다. 미국의 압력이 모루가 개미를 짓누르듯 푸틴을 압박하는 가운데 내부 압력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와일드베리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회사의 시설을 공격하는 데에는 아주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러시아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 고통이 푸틴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 시청할 수 있는 완벽한 영상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시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하셔서 밀리터리 쇼의 다음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